안녕하세요. 카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현계입니다. 오늘 저는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모의논술 전형, 인문사회계열, 그다음에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 의료학과 및 아동학과 모의논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올해 수능 대학을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설명하는 모의 논술 전형은 가톨릭 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톨릭 대학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올해 논술을 낼 테니까, 만약에 가톨릭 대학교를 논술 전형을 지원하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좀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라. 우리가 이제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혹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가톨릭 대학교의 모의 논술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문제를 풀어 보시고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은 모의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가톨릭 대학교 2025학년도 가톨릭 대학교 모의 논술 전형 문과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총 세 개의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항상 세 개의 문항을 내는데, 이번에도 세 개의 문항이 나왔는데 각각 문제의 취지라든지 답안 이런 것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항상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두가 있고 제시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 개의 문항 중에서 첫 번째 문항은 보통 두 개의 문항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과 세 번째 문항은 세 개의 문항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문항은 문항이 두 개죠. 문항이 두 개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들고 분량도 적어요. 그러니까 점수는 20점이고 그다음에 300에서 350자 내외니까 이 분량을 맞추는 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시간도 신경 쓰셔야죠. 가끔 보면은 1번 문항과 2번 문항을 열심히 푸시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3번 문항을 못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 배정도 적절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를 볼 때는 먼저 문제 유형을 이해하는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문두라고 하는 요걸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밑줄 친 대중문화 힘을 논하시오. 여기 보면은 대중문화의 힘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가의 내용을 먼저 읽고 요약하고 나의 내용을 활용해서 대중문화의 힘이 뭔지를 설명하라는 문항인 거죠. 그러면은 가 문제를 한번 보시죠. 가 문제는 가의 대중문화는 20세기 초반 대중이 사회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그 실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중매체의 발달은 대중문화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발달은 인간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시켜 왔으며 개인들 간의 접촉 범위와 방식 그리고 생활의 흐름을 변화시켰다. 당시 전통적인 예술을 고집하던 사람들은 이 대중적인 문화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집단이 향해온 엘리트 문화 역시 대중문화를 경계한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예술과 문화의 시각에서 대중문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닿아가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과 결탁하는 상업주의적 경향을 용납할 수 없었고,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량 복제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대량 복제 역시 예술을 천박하고 저속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천박하고 저속하게 만든다는 것. 한류가 막 가치를 올리던 시기에도 케이팝 아이돌 노래에 대해 저속하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식 역시 대중문화에 대한 경계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6년 미국의 유명한 대중 가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이 벌어졌고, 밥 딜런의 노래 가사가 아무리 시적이라 하지만은 노벨 문학상 수상을 놓고는 세계의 모든 문학에 깜짝 놀랐다.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대중 가수, 대중음악 나아가 대중문화의 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된 일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의 내용은 뭡니까? 대중문화가 등장했고, 그런데 이제 전통 예술 혹은 엘리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대중유사를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판의 요점은 두 가지죠. 하나는 상업주의적이다. 상업주의적이고, 두 번째는 연결되는데 대량 복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박하고 저속하다. 이게 이제 대중문화가 등장했을 때 엘리트 문화 혹은 고전 문화를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판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가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요약하면 되겠죠. 문제는 나의 내용을 보고 대중문화의 힘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중문화의 힘은 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는 약간 긴데 20세기 초 독일 다산가 발터 베냐민은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묘하고도 개성적인 고유한 본질을 아우라라고 지칭했다. 어라라고 하죠. 아우라가 뭐냐? 보면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순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례적이라는 거죠. 만약 연극을 본다면은 지금 내가 보는 연극의 장면은 내일 보고는 그것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술 작품은 그것이 원래 놓여 있는 곳에서 이례적으로 감상되신 것인 만큼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신비로운 자태를 나타낸다는 것인데 예술 작품이 지니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로 우리가 아우라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거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만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로마 시스터 성당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고 그 원본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가짜지 않습니까? 이게 그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그 미묘한 분위기, 이게 이제 오로라라고 하는 건데, 아우라라고 하는 건데, 말타 베냐민은 이 아우라가 산업기술 사회가 도래하고 예술 작품을 기술로 복제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복제로 인해서, 즉 예술 작품을 무한 재생산하면서 아우라가 파괴되는 일을 벌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품성의 몰락 혹은 아우라의 파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사진은 특히나 필름 카메라가 있을 때는 36장, 24장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무수하게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그 필름을 통해서 무한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예술에 있던 그 전통적인 아우라가 파괴되고 예술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느낌, 오라가 상실했다.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의 진품성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타 베냐민의 핵심입니다. 이 대중문화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아우라를 몰락시킨 기술 복제로 인해 과거에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던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그런 진품성이 사라진 문제는 있지만은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고 소수만이 누렸던 예술 체험의 기회가 대중에게도 허락됐다는 거죠. 전통적인 예술의 아우라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아우라가 파괴된 예술 작품은 저속한 곳으로 배척됐겠죠. 기술 복제는 필연적으로 대중문화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우라를 고집해서 진품의 가치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중문화 역시 저속하게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아우라가 파괴된 작품은 물론이고 당시 새롭게 등장한 사진, 영화, 대중가요 등이 대중문화가 다소 가볍고 쉽게 감상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은 여기 본론 나오죠. 이런 성격이 도리어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대중의 예술 참여를 높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컨대 인터넷 게시판, 유튜브 등의 현상을 고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고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누구나 창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일본 문항의 문두가 뭐였죠?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가의 문항은 대중문화가 등장하면서 대중문화가 상업주의적 경향을 갖고 대량 복제로 인해서 천복하고 저속하게 됐다는 어떤 엘리트 문화주의자들의 어떤 비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중문화가 비록 천박하지만 나에서는 발타 베냐민이 기술 복제 시대의 전통 예술의 혹은 엘리트 예술의 아우라가 사라진 걸 통해서 그런 걸 비판하죠. 하지만 그 대중 예술이 힘이 있다고 뒤에 후반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후반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대중문화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대중문화의 힘이 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대중문화의 힘.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대중예술에 대한 감상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죠? 만약에 세상에 진품이 딱 하나만 있다면, 아우라가 있는 진품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일부 귀족 계급 혹은 상류층 혹은 부유층만 감상하는데 무한복제되면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대중예술, 진품예술의 아우라가 사라지면서 무한복제된 대중문화를 통해서 누구나 그 창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사진 작가가 아니라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이 아니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영화를 찍을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예술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전문가의 어떤 고유한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대중들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대중의 예술 체험과 예술 창작의 경험을 획기적으로 높여준 거죠. 이게 대중문화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술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뭐 신에게 근접하는 굉장히 어떤 세상의 진리, 어떤 아름다움의 본성을 창조하는 신과 같은 것, 신의 행위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주의적인 관점도 있지만은, 예술은 그런 게 아니야. 예술은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 예술 과정의 향유와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누구나 인간성의 고향을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중문화는 바로 그것을 해내는 거죠. 기술 복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의 후반부는 바로 대중문화 힘이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일본 문항을 정리해 준다면은 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나를 이용해서 대중문화 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답안을 쓴다면은 절반 정도는 가의 내용이 무언지 요약하는 거죠. 대중문화의 등장에 따라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어떤 맥락에서 상업주의적이고 천박하고 저속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다 요약하고, 하지만 그런 대중문화의 힘은 나의 근거였을 때 이러이러한 거다. 첫 번째 뭐였죠?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두 번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대중문화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쓴다면 1번 문제는 뭐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항부터는 500에서 600자로 쓰셔야 되고 점수도 40점입니다. 3번 문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너무 시간 배정하시면 안 되고 2번이랑 3번이 점수가 많으니까 여기 배정하셔야죠. 2번 문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죠. 1번 문항은 글을 잘 읽고 글을 요약하는 유형이었다고 한다면, 2번 문항은 어떤 현상을 제시하고 나다의 관점에 근거해서 가의 현상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의 현상이 있죠. 이거는 인생사학 찍기 현상인데, 가의 현상을 보면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나와 다의 지문의 관점을 통해서 가를 설명하는 거죠. 이런 유형이니까 먼저 이 문항을 보면서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문항은 현상을 보고 두 개의 관점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가를 먼저 읽어보시죠. 가는 이제 TV 프로그램 그 방송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보시죠.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샷 전시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에 남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시를 일컫는 말인데요. 인생샷 열풍을 타고 전시회마다 사진 찍는 공간이 늘고 있습니다. 땡땡땡 기자입니다. 이렇게 정말 뉴스 보도죠. 그러면 기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고 푸른 바다를 시원하고 선명하게 담은 사진 작가의 작품. 그 앞에서 모델처럼 자세를 잡고 사진을 찍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 소품을 이용해 친구끼리 공들여 찍은 사진이 SNS에 소중히 기록됩니다. 이렇게 SNS를 타고 전시의 정보도 자연스럽게 공유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가 따죠. 우리가 방송을 떠올리면 됩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땡땡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SNS에 예쁜 전시 모음집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또래는 SNS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예쁜 사진을 많이 남기는 게 추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자가 다시 연결돼서 사진을 공유하는 SNS만 보더라도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겠죠. 전시 관련 해시태그가 300만 개에 육박합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이른바 인생샷을 찍을 수 있게 기획한 전시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터뷰가 들어옵니다. 전시 기획자 양땡땡 씨가
실제로 전시를 보면서 느꼈던 감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요즘 인증샷을 많이 찍어요. 인증사진 찍기에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하고 소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자가 마무리하죠, 이제. 대형 미술관이나 굵직한 전시에도 사진 찍을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간혹 사진 찍는 소리가 관람에 방해된다는 불만도 있지만 전시 기획자 입장에서는 대중에게 전시의 문턱을 낮추는 장점이 큽니다. SNS 덕분에 전시회가 점점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는 있지만 갈수록 가벼운 전시에만 관람객이 몰릴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샷 전시회라는 사회 현상을 보도하는 게 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상에 대한 묘사죠. 이거는 지금 인생샷 현상, 어떤 사회 현상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건가? 가령해서 뭐 전시기획자들의 얘기도 있고 인터뷰자의 얘기도 있으면서 뭐 요즘의 어떤 유행이라든지 요즘의 트렌드 얘기하지만은 이런 관점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뭐였죠? 나와 다의 관점으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다가 뭔지를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가의 현상, 인생샷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아의 컨셉트를 정하는 일이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일부 사람의 유치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컨셉트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컨셉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이 되고자 하는, 닮고 싶은, 추구하는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게 컨셉이라는 개념이죠. SNS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것 또한 그러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컨셉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옷이나 장신구를 사고 안경테를 신중하게 고르며 미용실에 들고 갈 연예인의 사진을 고른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컨셉트를 추구한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 하는지 그런 컨셉트를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SNS와 결합돼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원치 않는 모습들과 중첩되기 때문에 자아의 컨셉트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힘들죠. 그죠? 반면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통제된 결과물을 선별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온라인에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해시는 분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데 사진 올릴 때 그냥 일상에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올리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사진을 선별해서 굉장히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랑 일치되는 거를 골라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컨셉트를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컨셉트를 추구하는 본성을 SNS, 온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기 좋게 용이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나의 관점입니다. 그럼 나의 관점에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인간은 컨셉트를 추구한다는 것과 그 컨셉트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라인이 굉장히 유용한 미디어가 됐다는 게 나의 관점이죠. 나의 관점은 뭡니까? 나의 관점은 미국의 사회학자 어빈 거프만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인상관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인상관리라는 게 이제 뭔가 키워드가 될 것 같죠. 인상관리란 자신의 목적에 맞는 행위와 정보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타인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인상을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심어주려고 하는 게 인상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컨셉트를 추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고프만의 인상관리라는 개념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오한데 그에 따르면은 사람이나 인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 person은 로마 시대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person은 페르소나, 가면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무대의 배우들처럼 자신의 역할을 통해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분투하면서 구축해온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면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면은 우리의 참자,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고프만 주장의 핵심인데 뭐냐면은 인간은 상호작용을 할 때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 같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극 배우, 로마 시대의 연극 배우가 연극할 때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면서 자신에 맞는 역할을 했듯이
우리 인간들도, 우리 퍼슨들도 각자의 사회적 작용에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유한 역할을 하는 것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극 무대에서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각자 약속이 있듯이 인간들의 상호작용, 일상생활에서 인간들의 상호작용도 일종의 연극 무대니까 각각의 역할에 대한 것과 각각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서로. 그 얘기를 이제 고프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지인의 집을 방문할 때 나는 지인이 나를 손님으로 대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지인 역시 내가 자신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일상의 무대에서 서로 역할이 있는 거죠. 나는 손님이란 역할, 나는 주인이란 역할. 그럼 서로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죠. 주인은 날 반갑게 맞을 것이고 손님은 물건을 훔치지 않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암묵적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의 언행을 믿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역할 기대가 있으니까 서로. 그리고 상대방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그런 것들을 계산된 인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인상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도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가 기대하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상대방을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인상관리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다의 전체적인 관점 뭐냐면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서로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하고 역할 기대가 존재하는데 그 역할 기대에 부응하도록 서로 상대방이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상을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인상을. 그죠? 이겁니다. 그럼 앞에 얘기했던 나의 관점이었던 컨셉트를 추구하고 그 컨셉트를 추구하는 게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용이하다. 이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서의 컨셉트를 추구한다는 관점, 다에서의 인상관리라는 관점. 우리는 일상이라는 상호작용에서 역할과 기대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이 있고 그 암묵적인 기대에 근거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상관리를 한다. 이 관점으로 인생샷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컨셉트를 추구한다. 나의 관점에 따르면은. 먼저 간을 이렇게 설명하죠. 간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생샷 찍기 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이다. 나의 관점에 따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나의 관점에 따르면은 우리 모두는 컨셉트를 추구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일관된 컨셉트를 추구하기 힘들지만은 온라인에서는 사전 준비를 통해서 철저히 통제된 자신의 모습만을 선별해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샷 현상을 통해서 그런 나의 컨셉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또한 다에 따르면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행동을 하도록 반응하도록 위해서 나의 인상 관리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은 나의 인생샷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를 보여주는 나의 인상 관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셉트를 추구한다는 것과 인상 관리라는 관점을 통해서 가해 현상, 인생샷 찍기 현상을 설명해 주면은 좋은 답안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서 SNS의 특성이 조금 추가적으로 말해줘야 되죠. 왜 근데 그것이 SNS 인생샷 찍기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사진 찍기라는 현상으로 드러났는가? 그것은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인생샷 찍기는 결국은 통제된 나를 보여주는 혹은 인상 관리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온라인이라는 기술적 조건과 결합되면서 사진 찍기를 통해서 그 사진을 찍고 SNS에서 공유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좋은 답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항 2는 가해 현상을 나다와의 관점으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유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훈련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 3.
문항3도 역시 이 문제의 유형부터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먼저 가다의 공통점 관점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관점을 먼저 제시했죠. 가와 나는 관점이고, 이걸 통해서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공리주의 해석의 한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약간 복잡한데, 여기서는 역시 나와 다는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 어떤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관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관점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리주의, 이게 공리주의하고 있는데, 공리주의 인간관의 한계가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무엇을 갖고? 가와 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 유형이 뭔지 알죠? 그러면 가 나와는 같은 내용일 텐데 어떤 관점인가 먼저 할 필요가 있죠. 읽어보시죠. 보통은 우리 카톨릭 대학교의 문제는 3번 문항이 가장 복잡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간 배정을 잘 하실 것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보시죠. 가 문제였습니다.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양적 연구 방법과 달리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이 인간의 동기나 가치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즉, 사회문화 현상을 구성하는 인간의 행위 속에 담긴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 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연구 세상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감정이입적 이해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인간 행위의 의미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일기, 편지, 대화록, 관찰일기 등의 자료를 중시하게 여긴다. 질적 연구 방법은 계량하기 어려운 영역을 연구할 수 있고 연구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는 뭡니까?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주로 질적 연구 방법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양적 연구에 대해서 질적 연구는 인간 자체, 여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성, 인간의 행위 속에 담긴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고 인간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질적 연구는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양적 연구는 인간을 어떤 현상처럼, 그냥 자연 현상처럼 하지만은 인간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에 근거했을 때 인간의 내면적 동기, 주관적 동기를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심층적 이해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나는 사실 가와 같은 관점이지 않겠습니까? 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사고는 과학적 탐구 방법론에 의한 지식 획득을 보다 중요시해왔다. 특히 인간의 의도와 무관한 물리적 세계를 다루고 원인 결과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으며 가설 검증, 형식 논리, 논리적 증명, 치밀한 분석을 통한 이론 구성의 칭용의 상실이다. 과학적 탐구 방법론은 아까 얘기했던 양적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죠. 양적 방법과. 브루노에 따르면은 내러티브 사고는 기존의 패러다임적 사고, 여기서는 내러티브 대 패러다임 사고를 비교하고 있죠. 사고의 치중에 있던 인식론에 대한 반성이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패러다임적 사고죠. 내러티브적 사고죠. 내러티브적 사고는 패러다임적 사고와 같은 이성의 바탕을 둔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반성적 대안으로 제안한 새로운 인식론이다. 내러티브적 사고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단지 논리 결합적 추론, 형식적인 일관성 있는 인식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입 또는 상상력을 바라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뭐가? 내러티브적 사고가.
이건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입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이처럼 내러티브적 사고는 인간의 삶이 논리적이나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맥락, 행위의 의도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맥락적 사고로 인간적 세계를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내러티브적 사고는 논리과학적이고 소위 검증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패러다임적 사고와는 달리 인간의 내면적 세계를 이해하며 인간 삶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의미를 파악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문항가에서는 뭘 비교했죠?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이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랑 비교하고 있는데, 글을 읽어보면 내러티브적 사고는 질적 방법론과 거의 일치하고 패러다임적 사고는 양적 방법론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나의 공통적 관점은 결국 뭐냐면은 질적 사고 방법과 질적 방법론과 내러티브적 사고라는 그 관점에서 다의 공리주의적 인간관을 비판하라는 겁니다. 그죠? 가나의 관점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으면은 이걸 보고 이제 다의 공리주의적 인간관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죠? 문제가 뭐였죠? 공리주의적 관점, 인간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럼 다는 인간에 대한 공리주의적 해석이 뭔지를 설명하겠죠. 공리주의는 행동을 평가할 때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쾌락과 행복을 산출하는지를 주목한다. 대표적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은 연결되어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원리를 제시한다. 이게 공리주의적 윤리관이죠. 오늘날 공리주의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행위의 결과인지 그 행위에 적용되는 규칙의 결과인지에 따라 어떤 행위가 최대 유용성을 낳는가,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낳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공리주의가 유용성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다. 이는 예상되는 비용과 혜택의 비율을 따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질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 집계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오직 양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단일한 단위에 근거하여 계산 가능한 것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질적인 다양성과 개인사의 특수성 대신 인간 삶의 단편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뒷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가의 질적 방법론, 나의 내러티브 사고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죠. 인간의 구체성, 인간 자체의 개별적인 삶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라는 것들이 질적 연구 방법과 내러티브 방법의 관점 아닙니까? 이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공리주의적 인간관의 한계는 뭡니까? 공리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리주의 관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통과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두 가지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은 좋은 행위는 뭐냐면 인간의 쾌락을 늘리는 행위고 나쁜 행위는 인간의 쾌락을 줄이는 행위, 즉 고통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나쁜 행위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공리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사람의 쾌락을 숫자로 바꿔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용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유용성. 영어로는 유틸러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유틸러티예요. 사람은 모두 유틸러티의 함수예요. 그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뭐냐면은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모든 사람의 쾌락의 양을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을 합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최대의 쾌락의 양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대표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비용 편익 분석이죠.
비용 편익분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 앞에 도로를 놓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도로를 놓으면은 그 주변에 여기 어떤 마을이 있는데, 여기 마을 앞에 이게 도로를 놓는다 가정해 보세요. 도로를 놓을 때 여기 100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를 놓을 때는 혜택이 있을 것이고 비용이 있을 겁니다. 혜택은 뭡니까? 사람들이 누리는 뭐 교통상의 편리함, 그 다음에 물류의 유통, 뭐 이런 게 혜택이겠죠. 비용은 뭡니까? 소음, 먼지, 이런 게 비용이죠. 근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도로를 놓으면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 그 다음에 교통의 편리함을 1이라고 해보자. 근데 여기 말씀 100명이잖아. 그럼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더하기, 아까 경제 이익이 있었지. 그걸 2라고 가정해. 100명이구나. 그럼 혜택은 모두 300이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비용은 뭘까? 환경의 이해는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보세요. 100명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100이고 더하기, 그리고 또 아까 환경상의 오염. 환경상의 오염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세요. 100명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를 놓는 데는 전체 마이너스 100이라는, 실제 혜택보다는 비용이 더 큰,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것이 이제 공리주의 비용 편익 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여기 깔린 생각이 뭡니까? 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유틸리티로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을 합치면 사회 전체에 쾌락이 되거나 사회 전체에 비용이 된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도로가 놓음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10으로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2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두 1로 가정하고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리주의적인 인간관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적 차이,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가와 나는, 가에서 얘기하는 질적 연구 방법, 나에서 얘기하는 내러티브는 뭡니까?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질적인 차이.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내면적인 동기와 이유를 깊이 있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다의 공리주의 인간관은 그런 거 없죠. 모두 인간은 다 평등해. 모두 함수, 즉 유틸리티의 유용성의 함수고, 이건 모두 무한대로 더할 수 있고, 이게 모두 더해지면은 사회 전체의 쾌락의 양이다, 행복의 양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개인 간의 질적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 나의 관점으로 다의 이런 어떤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를 어떤 유용성의 단위로 환원하는 문제를 공리주의 인간관이 갖고 있다는 것들을 가나의 관점으로 비판하면 이건 좋은 답안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공리주의 인간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가나를 이용해서 다를 비판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어렵죠. 근데 어쨌든 뭐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매년 이런 정도의 난이도와 이런 정도의 유형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논술 전형으로 대학 입학을 준비한 분들께서는,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 논술 전형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번 모의 논술을 연습해 보면서 올해 가톨릭 대학교는 어떤 유형을 낼 것이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연습한다면은 올해 가톨릭 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 논술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해설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 준비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5학년도 가톨릭 대학교 모의논술 전형 모의논술 시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